안녕하십니까. 공인인증서 법령입니다. 자, 오늘은 교재 80쪽 중기업 등 나와 있죠? 자, 중기업 등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설 등록에 대한 부분을 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등록 기준, 결격 사유, 이 부분이 주로 이제 주 타겟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중개사무소에 대한 내용을 보는데, 이 사무소에 대한 내용에서는 분사무소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럼 교재 81쪽을 보시면 우리 법 제9조가 실려 있죠. 그 색깔 칠해진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9조 제1항을 읽어드립니다. 9조 제1항 중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밑줄입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 법인에게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 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시장을 말한다. 이와 같다. 군소 또는 구청장, 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 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의 밑줄이에요. 다음 2항 가죠. 공인중개사, 소속공사를 제외한다.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다음 3항 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보겠습니다. 이 등록에 대한 파트로 들어왔는데요. 등록에 대한 기본 조문을 읽어봤습니다. 지금 9조 1항 조문이 뭐라고 그러냐면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등록이라는 걸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일종의 영업허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식당을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에 신고 들어가죠. 그렇듯이 우리 영업허가를 받는 게 바로 등록이에요. 등록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행정관청에 비치된 정보에다가 기재하는 행위, 기재 자체를 등록이라 하는데 영업허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등록 그 정도 이해하시고요. 그 연역에 대한 부분은 뭐 출제 안 하는 부분이니까 그냥 참고하시고요. 소개업법 시에는 신고제였어요. 중개업법 제정 당시에는 허가제였다가 중개업법 7차 개정을 하면서 현재 등록제로 전환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1999년도 개정 때 등록으로 바뀌어갖고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개설 등록의 성질이라는 말 나와 있어요. 81쪽에 등록의 성질. 그러면 그건 중개업의 적법 요건이란 말 나와 있고요. 대인적 등록이란 말도 나와 있고, 명령적 행정행위, 기속적 행정이란 말 나와 있거든요. 뭐 출제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가볍게 이해를 해 두시는데, 그 우리 등록은 일단은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한 적법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가자고요.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을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지만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한 적법 요건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거는 효력 요건이 아니라는 건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럼 효력 요건이 뭐냐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갑과 을 간의 거래를 A가 중개하는데 요 A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였어요. 그럼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소개했다요, 이 계약이 무효가 될까요? 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겠죠? 그죠? 그래서 등록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법 요건에 불과하다. 즉 효력 요건이 아니란 얘기죠. 근데 토지거래 허가제 아시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했다. 그럼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는 효력 요건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중개업은 등록은 그런 효력 요건은 아닙니다. 계약은 그대로 유효해요. 다음에 우리 등록은 기속적 행정이라고 하고 있죠. 그럼 기속이란 말은 그 재량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등록 기준에 적합하다면 반드시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뭐라 한다? 기속적 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속성을 띠고 있어요. 반드시 등록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명령적 행정이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참고사항인데요. 우리 허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허가가 행정법에서 금지를 풀어주는 해제의 의미를 띠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행정법에서 허가를 명령적 행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을 영위해도 좋다, 이렇게 허용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볍게 이해하시고, 당연히 우리 등록은 전문 자격증이죠. 그러니까 일신 전속성을 띠고 있고요. 주된 심사의 기준을 사람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대인성을 띠고 있다고. 등록은 갱신제도 같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허가제로 운영될 당시에는요, 5년마다 한 번씩 갱신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는 갱신제도가 없기 때문에 등록은 한 번 해놓게 되면 등록은 영원하다. 이걸 영속성이라 합니다.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에 없는 내용이 지금 영속성이란 말이 없죠.
그래서 뭐 이거 뭐 묻는 내용은 아니니까 참고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등록이라는 것은 그 허가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건 명령적 행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만 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자, 그럼 등록의 성격을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가서요. 자, 이제 본론으로 가서 등록 관청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81쪽 맨 밑에. 그래서 등록 관청 우리가 법조문 방금 읽어봤어요. 그 등록 관청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소재지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이 자를 우리는 등록 관청이라 불러요. 이 자를. 그러면 등록관청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다가 중개사무소를 뒀어요. 그럼 등록관청 어디예요? 강남구청장이죠. 그러면 경기도 광명시에 중개사무소를 뒀습니다. 그럼 등록관청 어디입니까? 광명시장이죠. 자, 그런데 고양시 일산 동구에 중개사무소를 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등록관청 어디겠습니까? 일산 동구청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청장이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이 등록관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양시처럼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데 구를 둔 시들이 있죠. 이걸 공법 시간은 대도시로 이제 공부했는데,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는 이런 시가 6개가 있어요. 고양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용인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성남시. 이렇게. 충청도에는 청주시와 천안시가 있고요. 전라도는 전주시가 구가 있고요. 다음에 경상도는 창원시와 포항시가 구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드린 수원시장, 창원시장, 전주시장 등등등 모두 등록관청?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 할 때 요 시장은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있는 시장은 절대 등록관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요런 고양시장. 참고하세요. 이 정도. 자, 그럼 이제 그 정도만 이해만 해주시고요. 그래서 등록관청이 어디냐? 뭐 요 정도 참고해 두시고. 그러면 등록을 신청하는 공인인계사의 주소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 과목에서 주소지가 나왔잖아요.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나오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소재지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등록관청이 어딘지 이제 따져봤고요. 그러면 이제 등록 신청자란 말이 나와요. 82쪽입니다. 82쪽. 그럼 등록 신청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구조2항 조문을 읽어봤거든요. 공인인계사 또는 법인에 한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인인계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 외국인 등록 신청 될까요? 당연히 되겠죠. 그러니까 외국인도 등록 신청 돼요. 자격증이 있다면 등록 신청할 수 있죠. 이게. 그럼 여기서 지금 소속공사를 제외한다고 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게. 그러면 공인인계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데 소공사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시험에서 있잖아요. 우리는 괄호 속에 틀리게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포함이다 뭐 이런 거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면 소공사를 제외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소속공사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공부하는데 우리는 이중소속을 전면 금지했거든요. 그럼 이중소속이라는 것은 속된 말로 중개사무소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럼 소공이라는 신분은 현재 중개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중소속 금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공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이거 생각보다 요즘 잘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등록 신청자는 이렇게 개인과 법인으로 크게 나눠진다. 개인은 반드시 공인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럼 이제 등록 기준으로 가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 이 등록 기준은요, 시험에서 매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해를 꼭 해두시는데 특히 법인의 등록 기준을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럼 등록 기준으로서는 현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개인과 법인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개인을 우리 민법 시간은 뭐라 하겠습니까? 자연인이라 불렀죠. 자연인. 그래서 자연인의 등록 기준이에요. 내추럴맨. 그럼 자연인은 등록 기준이 지금 현재 교재 82쪽인데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그다음에 공인인계사 자격을 보유하였을 것, 그리고 83쪽에 3번에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다음에 4번은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랬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순서를 약간 바꾸면 우리 교재는 지금 현재 공인인증사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를 했죠. 그러니까 개인의 경우는 공인인증사 자격을 먼저 취득해야 되겠죠.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공인인증사 자격을 취득할 것. 다음,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물적 설비 확보해야 돼요. 중개사무소 확보해야 됩니다. 다음에 우리 교육 공부했죠. 그래서 교육을 먼저 받고 오셔야 됩니다. 이게 실무교육이죠. 다음에 등록을 못하는 사유예요. 이게 결격사유죠. 그러니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개인의 등록 기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암기할 필요도 없어 보이는데 이 뒤에 숨어있는 내용을 가볍게 이해해 두세요. 그러면 여기 공인인증사 자격을 취득하라고 했죠. 이거와 관련해서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이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서초동에 있는 이 변호사 한 분이 변호사 자격증을 첨부하여 등록을 신청한 바 있잖아요. 근데 서초중앙이 이걸 거절했죠. 이게 그래갖고 이제 소송을 한 바가 있었는데 결국 변호사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일지라도 공인인증사 자격증이 없다면 등록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험에서 있잖아요. 변호사는 공인인증사 자격증이 없다면 등록할 수 없다. 이렇게 내는 것은 그냥 맞추라고 주는 지문이에요. 근데 이걸 비틀어내더라 이거예요. 그럼 변호사는 등록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라고 낸 거예요. 변호사는 등록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게 낸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죠? 변호사일지라도 공인인증사 자격증이 없다면 등록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도 등록 기준을 적용받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멈칫멈칫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캐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 등록 기준 적용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중개사무소에 대한 내용은 이제 자세히 다시 보게 되는데 여기서 설치 기준을 잠깐 보고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재는 지금 83쪽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기억에 있는 내용인데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은 우리 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에 확보하래요. 그리고 등록 신청자가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명으로 사용권이 있어야 한답니다. 이렇게. 다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돼 있을지라도 준공이나 사용검사가 된 건물이에요. 준공이 떨어진 건물이라는 얘기죠. 여기는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법이 규정을 두고 있는 요 중개사무소의 기준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해석의 의존화 이걸 따져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단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돼 있어야 되니까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안 된다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컨테이너와 같은 가설건축물 여기에 설치할 수 있느냐?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이라고 했으니까 가설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설건축물 안 된다. 기억해 두시고, 요 규정 봤을 때 면적 제한 규정 없죠. 그러니까 면적을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정 면적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렇게 면적 제한 규정까지는 없다. 근데 우리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평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요? 6평 정도는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야 책상 2개 정도 놓고 테이블 하나 놓고 이렇게 이제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면적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시험에서는요, 사무소에 대한 기준을 물을 때 여기까지거든요. 그래서 가설건축물 여기에 설치할 수 없고 면적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정도를 잘 물어요. 이 정도까지만 묻고요. 나머지 이제 참고사항인데 오늘 공부할 겁니다. 개업공사는 업무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사와 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수 있죠. 해서 다른 개업공인인증사가 이미 개설 등록을 하여 사용 중인 건물이에요. 여기에 설치할 수 있느냐? 설치할 수 있죠. 다만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 사용이 안 되는데 이걸 공동사무소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른 개공이 이미 개설 등록을 하여 사용 중인 건물에도 등록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는 다른 개공의 승낙서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점 이해해 두시고, 공법 시간은 공부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건축법 있죠. 건축법에서 우리 중개사무소는 제1종 근생, 제2종 근린생활설에 설치할 수 있죠. 이거 여기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럼 사무소에 대한 설치 기준은 요 정도로만 이제 감 잡아 두시고요. 다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돼 있어야 되는데 대장 기재가 안 돼 있을지라도 준공이 떨어진 건물이다. 그럼 여기는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어요. 이때는 왜 건축물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가? 사유서를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그 정도만 이제 감을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무교육 받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실무교육은 우리가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등록 신청 전 1년 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다만 폐업 신고 1년 내에 재등록을 하잖아요. 그럼 이때는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죠. 이게. 그래서 이제 실무교육을 받을 것.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결격사유 파트에서 별도로 자세히 들여다볼 겁니다. 그럼 개인의 등록 기준 크게 문제가 없죠? 이 정도.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를 해 두시고요. 이제 문제는 법인의 등록 기준이에요. 자, 그럼 법인의 등록 기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83쪽이에요. 이 교재를 제가 지금 주로 여러분들한테 중요 지문들은 읽어드리고 시작하고요. 교재 어디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 실판에 띄우는 PPT하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교재가 좀 틀리긴 하죠. 그러니까 순서가 약간씩 바뀌는데 물론 이제 칠판 PPT하고 교재 내용이 아주 똑같으면 여러분들이 보기는 진짜 좋으실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강의하는 그런 이제 스타일들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제가 책에 맞춰요. 책에 맞추는데 그 순서 같은 거는 약간씩 이제 그 범위 내에서 약간씩 바뀌기도 하는데 그게 조금 이제 불편하시긴 할 거예요. 그래도 제가 당부컨대 책 내용에 없는 것은 되도록이면 제가 자제를 합니다. 자제를 하는데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특별히 제가 이제 메모를 하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근데 지금은 1차를 주로 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듣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책에 어디 있을까 하고 밑줄 긋고 체크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내용을 이해하고 듣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요약 강의가 또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약집이 새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약집으로 여러분들은 일단 당관화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집으로 결국은 이제 그때 철저히 숙지하고 요 내용을 밑줄 긋고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지금은 이제 기본서로 나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듣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걸 이해하시고 요약집으로 공부를 하시고 나중에 이거 이렇게 기본서로 정리를 끝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거니까 수업을 듣는데 주안점을 두고 대신 보기 불편하니까 책에는 제가 되도록이면 이제 순서하고 맞춰서 어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게. 자, 그래서 그 법인이 등록하는 경우인데 이 법인의 등록 기준은 개인과는 큰 틀에선 차이가 없어요. 개인과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 그 제목이 지금 나와 있는데 등록의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80선쪽 맨 밑에 이건 뭐 개인과 똑같죠. 결격에 해당하지 않을 것 이렇게. 그래서 임원사원 전체가 법인은 결격에 해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기시면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제외하고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그러니까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돼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데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된대요. 이게. 그 다음에 그저 84쪽에 동그라미 3번이죠. 법제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이랬죠. 이거는 법정 업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법정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돼야 돼요. 일단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원에 대한 요건인데 동그라미 4번이에요. 대표자는 공인인증서에 예되며 대표자를 제외한다고 그랬죠. 제외한. 그래서 이런 제외라는 거 조심해야 돼요. 제외를 하고 그 임원 또는 사원인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인증서일 것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인이기 때문에 갖춰야 될 기본 요건이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하고요. 나머지 요건은 개인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5번에 이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았을 거 그랬죠. 그러니까 실무교육을 받으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건축물 대장의 건물에 확보해야 되죠. 그래서 그게 85쪽에 맨 위에 6번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이제 다 읽어봤으니까 순서를 뒤바꿔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법정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 되고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이 돼요. 그래서 대표자는 공인인증서야 되고 대표자를 제외하고 임원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인증서야 될 것. 중개사무소 확보하고 실무교육 받고 임원사원 전체가 결격에 해당이 안 돼야 된다. 그럼 우리는 이거 크게 어려운 점이 없는데 이 뒤에 숨어있는 내용을 가볍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그럼 먼저
우리 법 14조가 정한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돼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법정 업무인데 우리 교재는 84쪽 지금 중간 3번에 있죠? 3번. 어디 하는지 모른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3번 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럼 법인의 업무, 법제 14조에서 정해놨어요. 법인은 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해줬어요. 중기업 외에 6가지 업무를 더 할 수 있죠. 중기업 외에. 그러니까 법인은 토탈 7가지에는 아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법정 업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6가지 업무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오늘은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지만 나열만 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인의 겸업이라고 불러요. 겸업이라고 부르고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법인은 주택상가 관리 대행할 수 있고요. 부동산 이용 개발 상담할 수 있어요. 이게 컨설팅이고, 다른 개업 공인인사를 대상으로 한 중기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기업 프랜차이즈라고 제가 부르고 있고, 다음에 주택상가 분양 대행을 할 수 있고요. 다음에 경공매 알선 대리 할 수 있고, 다음에 주거 이전에 부서는 용역, 이사업체나 도배업체를 소개하는 것까지만 돼요. 직접 운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법인이 할 수 있는 경우 6가지가 이거예요. 이게. 그러면요, 여기서는 이제 뭘 주의해야 되냐면, 이 7가지 외의 것이 목적 사업에 들어가 있다. 그럼 등록을 수리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에 부동산 개발업이라는 게 없죠. 그러면 부동산 개발업이 들어가 있다. 등록 신청 들어온 법인이. 그럼 등록 수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법정 업무예요. 그러니까 법정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을 것.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참고. 이 등록 기준은 아주 잘 내고 있는데 등록 기준 문제 유형이 딱 2가지로 나눠져요. 그럼 이제 문제를 이렇게 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법인의 등록 기준이다. 옳은 것 골라라. 문제를 이렇게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기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중기업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이렇게 낸 거예요. OX? X죠. 중기업에 6가지 업무 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통으로 등록 기준을, 법인의 등록 기준을 물었는데 중기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틀렸죠. 이거는. 그런데 지문을 이렇게 냈어요. 이번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틀린 것 골라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기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중기업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낸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지문 맞았어, 틀렸어? 이 지문은 맞았죠? 이 둘의 차이가 보입니까? 그러니까 정통으로 법인의 등록 기준을 물었을 때 중기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거는 틀렸어요. 그러나 중기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할 수 있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구분을 일단 해 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법정 업무였다. 그러면 여기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등록을 수리하지 않습니다. 다음, 자본금은 무조건 5천만 원 이상이 되는데 그 자본금은요, 법인 설립할 때 초기 투하 자본을 이해하세요. 그래서 자본금은 무조건 5천만 원 이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직은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된대요. 자, 그럼 이제 상법상 회사하고 협동조합을 알아봐야 되겠죠? 그럼 상법상 회사는 우리 상법의 규정을 봤더니 5가지가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그 상법상 회사 지금 84쪽 맨 왼 동그라미 2번을 가고 있습니다. 거기 기억에 지금 설명돼 있죠. 그러니까 상법상 회사는 5가지가 있는 거예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가 있어요.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이건 모르셔도 돼요.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시험에서 주의할 점은 중개법인을 상법상 회사로 하는 경우는 반드시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틀렸죠? 합자회사로 가든 한명회사로 가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회사제도 주식회사는 뭔지 아시고요. 유한회사와 유한책임사는 유한책임사원들로 구성된 회사죠. 그럼 이 유한책임사원이란 말, 사원이란 말은요, 법상 사원이란 표현은 절대 회사의 종업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회사의 출자자, 투자자를 얘기하는데 이 유한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투자한 금액을 한도로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걸 유한책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회사 주주도 사실상 유한책임사원이죠. 표현만 틀릴 뿐이에요. 그래서 이들로 구성된 회사가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예요. 그럼 한명회사는요, 거꾸로
무한책임 사원들로 구성된 회사예요. 그러면 무한책임 사원은 그거 아닙니까? 회사 투자자로서 회사 채무에 대하여 개인 재산 가지고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게 무한책임 사원이에요. 이들로 구성된 회사가 한명 회사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합자회사는 그야말로 합작된 회사예요. 누가 합작된 거냐? 유한책임 사원과 무한책임 사원이 합작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합자회사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제도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상법상 회사 중에 하나로 가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가도 돼요. 그러면 이제 중개협동조합 탄생을 예고한 건데, 협동조합은 그거 아니에요. 조합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단체죠. 그래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면요, 5명 조합원 확보해가지고 시도의사한테 신고하고요, 설립 등기하잖아요. 그럼 협동조합이 법인으로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뭐 북유럽 쪽에는 이제 중개협동조합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아직은 낯섭니다. 이게 협동조합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법인을 협동조합으로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변에 그 우리 농업협동조합, 신유협동조합, 뭐 축산협동조합 이런 거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얘기합니다. 이걸로 중개법인 설립해도 돼요. 이거를. 자, 다만 이제 협동조합 중에 주의할 점이 그겁니다. 사회협동조합은 안 돼요. 그러면 사회협동조합은 개념은 이래요. 협동조합 중에서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 취약계층이에요. 소외계층에 대한 일자리 마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렇게 협동조합을 얘기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굳이 예를 든 게 그 지난 순환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마을이 사과 주산지다. 그러면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과 브랜드를 쓰고요. 공동으로 사과를 생산하고 공동으로 판매하더라 이거예요. 이게 일종의 사회적 협동조합이에요.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을 위한 협동조합. 또 그 도시 쪽에서는요,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의료협동조합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일종의 사회적 협동조합이에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왜 안 되냐면요, 이건 기본적으로 비영리법인이에요. 우리는 중개업을 영리사업을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이 협동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잘 물어보죠 이거. 자,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된다.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럼 상법상 회사와 협동조합을 따져봤습니다. 그럼 이제 임원에 대한 요건이죠. 그래서 그 임원, 그건 이제 우리 교재 84쪽에 동그라미 4번에 있죠. 그럼 대표자는 무조건 공인인사해야 돼요. 중개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인사해야 되고요. 대표자가 공인사 아니면 안 받아줍니다. 다음에 대표자를 제외한다고 그랬죠. 대표자를 제외를 하고 그 임원 또는 사원인자의 3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여야 됩니다. 자, 그럼 임원이란 분. 임원이란 분은 여기 주식회사 유한회사가 있죠. 주식회사 유한회사는 이사감사가 임원이죠. 그죠? 유한책임회사는 임원이 누구냐면요, 업무집행자예요. 이사 대신 업무집행자를 둔다라고 상법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임원이란 분은 이사, 감사, 업무집행자를 얘기합니다. 나아가서 여기 협동조합 있죠. 협동조합 임원도 이사, 감사예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원이란 표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법에도 사원이란 표현은 절대 회사의 직원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누굴 얘기하는 거냐? 합자나 한명회사에서 무한책임 사원이 있다고 그랬죠? 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 상법의 규정을 보면 무한책임 사원은 회사 업무 집행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이게 상법이에요. 그래서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에서 회사 업무 집행 권한인자가 이사들 아니에요. 이자와 동격인자가 무한책임 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한책임 사원들은 이사들처럼 모두 법인 등기부에 등기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바로 우리 법이 얘기하는 무한책임 사원이에요. 그럼 이 얘기네요. 주식회사로 중개법인 설립한다. 그럼 대표자 빼고 이사감사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사야 돼요. 합자회사로 중개법인 설립한다. 그럼 대표자 빼고 무한책임 사원이죠. 이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사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임원이라고만 얘기해도 사원은 항상 같이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숫자에 민감한 과목이니까 숫자를 또 감 잡아야 되는데 기억하자는 얘기예요 이제. 그래서 이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였는데요. 임원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그럼 이 얘기네요. 3명 중에 1명은 공인중개사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가서요. 임원 사원 3명 중에 1명은 공인중개사야 된다. 그럼 나머지 2명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이건 투자자를 받아들여 좋다 이 얘기예요. 법인 설립할 때 그 얘기입니다. 대신 대표자는 꼭 공인중개사야 됩니다. 그럼
그럼 대표자를 제외하고 임원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사된다. 그래서 그 점을 꼭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럼 임원사원 3명이라면 1명이 공사하면 되고요. 나머지 4명이었다. 대표자를 빼고 4명이 임원이었어요. 그럼 이 중에 공인중개사 몇 명 있어야 돼요? 2명입니다. 사람을 쪼갤 수 없으니까. 그래서 2명은 있어야 돼요. 5명이라면 몇 명 있어야 돼요? 역시 2명은 있어야 되죠. 됐죠? 이 정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임원 3분의 1 이상이 공사해야 된다. 거기까지 다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법인이 갖춰야 될 기본 요건이 이거였고요. 나머지는 개인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개인과 똑같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에 중개사무소 확보하는 거예요. 다만 준공이 떨어진 건물에는 대장 기재가 안 됐을지라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무교육을 받는데 이건 아시죠? 실무교육은 임원사원 전체가 받아야 돼요. 대표자뿐만 아니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임원사원 중에는 자격증이 없는 자가 3분의 2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자격증이 없는 임원사원도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전체 받아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분사무소 설치할 때는 책임자가 받아줘야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법인 임원사원 단 한 명이라도 결격자가 있잖아요. 등록을 수리하잖아요. 임원사원 전체가 결격에 해당이 안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는 다시 83쪽에 동그라미 1번에 있었죠? 임원사원 전체가 결격에 해당이 안 돼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법인의 등록 기준을 다 살펴본 겁니다. 여기까지 다 살펴봤고요. 그 지금 문제가 확인 예제가 지금 그 85쪽에 1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1번 문제가 있는데 이거 2번 문제를 잠깐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죠. 2번 문제. 86쪽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업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록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 그랬어요. 1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부동산 중개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농협동조합도 공사법령에서 정한 개설록 기준을 갖춰야 된다. 이 내용은 아직 안 했거든요. 우리 지역농협 있지 않습니까? 특수법인이거든요. 중개업을 할 수 있거든요. 이때 등록 기준 배제했어요. 이거 잠시 후에 합니다. 그래서 등록 기준을 갖춰야 한다. 틀렸어요. 갖출 필요 없어요. 2번 개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소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면적 제한 없다고 그랬죠. 틀렸고 3번 가설건축물 대장이 지은 건축물을 사무소로 확보한 등록 신청자의 중개업 등록은 허용된다. 가설건축물 안 된다고 그랬죠. 다음에 4번 질문. 한 명에 사는 자본금이 5천만 원 미만이더라도 개설 등록할 수 있다. 자본금 무조건 5천만 원 이상이 되죠. 틀렸고 5번 질문.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공사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개설 등록을 해야 된다. 맞죠? 그래서 변호사도 등록을 해야 됩니다. 정답은 5번이었어요. 자, 그럼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럼 이제 등록 기준을 다 따져봤는데 특수법인에 대한 내용을 잠깐 좀 보고 갑니다. 이제 여기서 특수법인에 대한 내용을 다 정리하고 지금 넘어가는데 우리 교재는 요거 36쪽으로 잠깐 갔다 오죠. 앞으로 36쪽. 그 지금 36쪽을 보시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이라고 돼 있죠. 이걸 줄여서 특수법인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 내용을 지금 이해를 해 두시는데 특수법인은 우리가 강학상 쓰는 표현이고요. 우리 공사법에는 현재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요. 법인인 개업공사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순수 중개법인이 있어요. 이 순수 중개법인은 우리 법이 정한 요건을 그대로 맞추어 등록한 법인이에요. 이게 이제 그 순수 중개법인이고 강학상 특수법인이 있죠. 그래서 법인인 개공은 둘로 나눠집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인 개공 그러면 이 중개법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공사법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특수법인은 정리를 하면요.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게. 그래서 요 내용이 지금 교재에는 없거든요. 근데 교재 내용이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상관 마시고 일단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역농협이 있고요. 다음에 산림조합이 있는데 산림조합은 중앙에도 특수법인이고 지역산림조합도 특수법인이에요. 지역농협은 단위농협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산업단지관리기관이라는 게 있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어요. 여기는 주로 이제 공매를 담당하는 캠코, 이게 자산관리공사죠. 그래서 이들은 고유목적 사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고유목적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중개업이 필요해서 중개업을 허용하는데 우리 공인인사법이 허용한 게 아니고 얘네 설립근거법이 있어요. 설립근거법을 직접 허용합니다. 그래서 지역농협은 농지 중개할 수 있어요. 산림조합은 임목임야 중개할 수 있고 산업단지관리기관은 산업단지니까 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장용지나 공장건축물 중개할 수 있어요. 그 밖에 자산관리공사는 법인의 비업무용 공매를 주로 하고 있는데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중개를 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럼 특수법인이 중개를 할 수 있지만 중개대상물 전체를 모두 제한 없이 중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게 일단 이해만 해두세요. 그러니까 중개사물 전체를 제한 없이 중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고, 그럼 이들이 중개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원칙론의 입장에서 접근하면 얘네도 등록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원칙론의 입장이라면 등록해야 되겠죠. 중개업을 할 때는 등록을 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안 해도 되는 법인이 더 많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법인은 등록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얘네들 설립근거법에서요 이렇게 중개업할 수 있다 해놓고 등록 필요 없다라고 규정을 둔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등록을 안 해도 되는, 이제 이렇게 안 해도 되게 된 겁니다. 근데 한국자산관리공사법은요 어떻게 돼 있냐면 비업무용 부동산 중개할 수 있다 해놓고 아무 얘기 안 해버린 거예요. 더 이상 등록을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그러는 바람에 얘는 우리 법 적용을 받아서 등록을 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산관리공사만 유일한 등록을 요구합니다. 이게. 그럼 여기는 법인이 분명히 맞죠. 그러면 법인이 분명히 맞는데 우리가 법인의 등록 기준을 방금 전에 봤거든요. 그럼 법인의 등록 기준을 맞춰서 등록 신청 들어와라. 그럼 얘 등록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등록 기준 첫 번째가 법정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삼법상 회사라든가 협동조합에 대해요. 여기서부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법에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에 이제 규정을 두고 있는 세 가지가 이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부분을 거의 시험 볼 때마다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주의할 점이 결국 그겁니다. 특수법인은 등록을 하더라도 법인의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법정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필요도 없고요.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필요도 없고 대표자가 공인인사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임원의 3분의 1이 공인인사할 필요도 없어요. 실무교육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등록 기준을 전체 배제했어요. 이게 첫 번째 특례.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풀어본 문제에서 그 지역협동조합은 등록 기준 갖추지 않아도 돼요. 이게. 다음에 이 분사함수 둡니다. 그럼 특수법인도 법이니까 분사함수를 둘 수 있는데 이때 분사함수, 이거는 법인의 지점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분사함수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에 한다는 요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개법인의 분사함수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야 됩니다. 근데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에 한다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임원 중에는 공인사가 한 명도 없어야 되는데 책임자만 공인사에 한다는 모양새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특례. 그래서 특수법인의 분사함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 두 번째 특례. 세 번째 특례가 뭐냐면 특수법인이 있잖아요. 법인이니까 원래 보증을 2억 이상 설정해야 될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지역농협을 받았어요. 지역농협은 1,000만 원 이상만 설정하면 돼요. 보증을 1,000만 원 이상. 왜 봐준지는 저도 몰라요. 나머지는 해석상 문제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물어볼 일도 없어요, 시험에서. 그래서 요 세 가지 메모해 놓으세요. 교재에다가. 아예. 그래서 거기 그저 우리 교재 지금 37쪽에 있지 않습니까? 37쪽에 지금 표 있잖아요. 특수법인증 지역농협동조합이란 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시험에서는요. 지역농협동조합에는 아예 묻지도 않아요. 그래서 거기 지역농협동조합인데 여기는 등록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등록기준 미적용이란 말 나와 있죠. 등록기준 배제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37쪽에 그 표 종별 비교란 표 있잖아요. 거기에 세 번째 칸에 등록 기준, 지역농협동조합, 미적용, 그거 동그라미 쳐놓고 등록 기준 배제했다는 얘기예요.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분사함소 부분이 있죠. 분사함소. 이때 분사함소 부분이 뭐 설치 가능이라는데 그 옆에다 메모해 놓으세요. 공인인증서 한다는 요건 배제했죠. 분사함 책임자 요건 X. 메모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지역내원 보증 설정금이 얼마 이상? 1000만 원 이상. 그 밑에 있죠? 그 밑에 1000만 원 이상 동그라미 쳐놓고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지역내원 외에는 아예 묻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세 가지만 딱 기억을 해두세요. 시험 볼 때마다 거의 물어봐요. 고맙게도. 됐습니까? 관계되는 것에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이 정도. 자, 그래서 특수법인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뒤로 가야 되죠? 다시. 그럼 87쪽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럼 86쪽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개설등록 절차예요. 그럼 이제 등록 기준을 갖췄으므로 등록 신청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등록 신청은 일단 중개사무소 소집원할 시군 구청에 한다는 거 알아요.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서류를 내는데 이 서류를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등록 신청 시 이제 구비 서류 87쪽이죠. 그래서 이걸 좀 어려워하는데 이거는 어려워하지 말고요. 등록 기준을 생각한다면 서류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등록 기준이 공인인증서액을 취득하라고 했죠. 개인은. 그럼 자격증 사본을 낼까? 자격증 사본은 내지 않습니다. 안 내는 것들 위주로 기억하는 거예요. 자격증 사본 안 냅니다. 왜 그러냐면요. 등록관청이 자격 발급 시도자한테 직접 확인 요청 들어가요. 그러니까 안 냅니다. 자격증 사본 안 내고요. 다음 법인 등기상 증명서 있지 않습니까? 이거 내느냐? 내지 않습니다. 우리 과목 전체를 통틀어서 법인 등기상 증명서 내는 경우 없어요. 이거는 전자정법으로 직접 확인 들어가요. 그럼 건축물 대장을 내느냐? 역시 건축물 대장은 시군청이 갖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전자정법으로 직접 확인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사본 안 낸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 제출 서류가 아닙니다. 법인 등기상 증명서 직접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내지 않는다. 이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안 내는 서류 위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여백에다가 그냥 메모만 하면 돼요. 자격증 X, 법인 등기상 증명서 X, 건축물 대장 X. 뒤에 나와요, 교재. 이게. 자, 그럼 이제 그 나머지 요건 있잖아요. 건축물 대장이 된 건물에 사무소 확보라고 그랬죠. 그럼 임대차 계약서 들어와야죠.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준공이 떨어진 건물로서 건축물에 대한 기재가 안 됐다. 왜 건축물에 대한 기재가 안 되는가? 사유서까지 첨부해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실무교육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들어와야 되죠. 그죠? 이게 들어와야 되고. 다만 이때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은요. 이게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해놨어요. 그럼 이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실무교육 받았는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컴퓨터로. 그럼 이때는 제출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등록 기준이 결격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이제 그건 조금 이따 보고. 그러면 결격 미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돼 있는데, 외국인만 첨부하게 돼 있는데 등록 기준에 없는 서류 한 가지 내야 돼요. 이게 여권용 사진이죠. 이 여권용 사진은 나중에 등록증에 붙여주거든요. 그래서 3.5 곱하기 4.5 사이즈 요 사진 한 장 내셔야 됩니다. 등록증에 붙여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원서 낼 때가 가장 사진을 먼저 내거든요. 그래서 원서 낼 때 내는 사진 그 이쁘게 찍어내시라고 그랬죠. 그 사진이 내 자격증에 붙어 나오니까 그렇게 되고요. 그러다 이제 등록할 때도 사진 이렇게 이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진은 미리 찍어 두시는 게 좋아요. 예. 주름살 깊어지기 전에. 자, 그러면 여기서 말이에요. 뭐 나머지 문제 없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이거는 미성년이라든가 또는 전과 사실이 결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한 서류를 내국인의 경우는 내지 않아요. 내국인은 안 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왜 그러냐면 등록관청이 직접 다 확인 요청 들어가요. 그 본적지, 지금은 가족관계 등록지라고 그러죠. 시구 운면연한테 확인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안 냅니다. 근데 신혼조회가 안 되는 자는 내야 되죠. 그 자가 누구?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본인이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할 증명서를 직접 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 서류가 뭐냐? 그 서류가 바로 이거예요.
외국인이 내야 되는 서류,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가 바로 이건데 이 중에 하나를 내면 됩니다. 만약에 그럼 예를 들어서 필리핀 사람이 등록 신청했다. 그러면 필리핀 정부가 발행하는 확인서 내면 돼요. 이거 믿어도 되겠죠? 정부 발행 확인서니까. 그 다음에 이 서류를 안 낸다면 이 필리핀 사람이 우리나라 공직인 앞에서 진술해요. 나는 대한민국 공사법에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진술서를 공증받아요. 근데 공증받은 진술서를 내면 되는데 이때 이 진술서가 거짓말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필리핀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영사한테 와서 확인 도장 찍어야 됩니다. 그럼 영사가 확인 도장을 찍어주면서 필리핀 정부에 조회하겠죠. 정과 사실을. 그리고 찍어줄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영사가 확인한 서류, 공증받은 진술서로서 대한민국 영사가 확인한 서류, 이걸 내거나 이걸 못 낸다면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 있거든요. 이 국제조약인데 여기에 가입된 국가의 국민이라면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내도 됩니다. 그럼 아포스티유 이게 뭐냐면 아포스티유를 받아오면요 국내에서 공문서로서 이렇게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럼 박사학위증을 국내에 갖고 와갖고 내가 미국 박사다 라고 주장을 하면 이 거짓말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미국 아포스티유 발행 기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국내에서 이게 공문서로서 이렇게 발생돼요. 이게 그래갖고 이걸 내도 됩니다. 이거를 그 실무를 하면서 말이에요. 아포스티유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하루는 손님이 사무실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국적이 미국인이래. 그래갖고 국내에서 이제 아파트를 사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사장님이 상담을 하는 겁니다. 상담을 하는데 그러면 뭐 자금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이제 대출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사장님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국내 소득증빙이 가능하냐? 국적이 미국인이신데 이게 소득증빙이 가능하냐라고 했더니 국내 소득이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대. 외국 본사로 잡힌대 다 미국으로. 그러면 대출 받기가 좀 힘들다. 이게 소득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분이 바로 하는 얘기가 아포스티유 받아왔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 뒤로 딱 돌아서 날 쳐다보더라고. 이게 아포스티유가 뭐야? 그리고 그래갖고 알았다. 일단 진행을 해라. 그러고 나서 이제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손님 가고 난 다음에 아포스티유가 이런 거다 라고 이제 했더니 자기 공부할 땐 그게 없었다는 거지. 없었지 그때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 아포스티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포스티유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분은 그러니까 이제 알고 있었던 거지. 국내 대출을 받으려면은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소득증빙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갖고 그 미국 국세청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와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아포스티유 받으면요 이게 밀봉돼 있거든요. 이거 개봉이 되어버리면 효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밀봉이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걸 이제 은행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럼 은행에서 이걸 개봉을 하죠. 개봉하고 번역 공증을 해요. 영어로 써 있으니까. 그래갖고 번역 공증을 하고 이제 그걸 갖다가 그걸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게 공문서로서 이렇게 발생돼요. 진정성이 인정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아포스티유 확인이에요. 그래갖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아포스티유입니다. 참고해 두세요. 이게 우리도 여기에 가입돼 있고요. 국제조약에. 여기에 이 조약에 가입된 국가의 국민은 이걸 내도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 이제 외국 법인 있지 않습니까? 외국 법인은 그 임원이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서류 내야 되고요. 나아가서 국내 영업소 등기 서류 같이 내야 돼요. 외국 법인은. 이거 페이퍼 컴퍼니를 막기 위해서. 영업소가 있다는 등기 서류 이거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등록 관련 서류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자격증 사본 안 낸다는 거, 등기상 증명서도 안 낸다는 거,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그 정도 이해하시고 이제 넘어갈까요? 그럼 넘어가서 나머지 뭐 거기 얘기가 없는데 이거 우리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내게 돼 있습니다. 수수료 얘기가 없는 것 같네. 수수료 얘기가. 그래서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냅니다. 통상 27,000원 내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등록 신청 수수료예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정하는 수수료죠. 그러니까 수수료 낸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그럼 등록 신청 들어갔잖아요. 들어가면 이제 이거 심사하겠죠.
그럼 그 다음 절차가 이제 등록 신청 들어가면 이에 대해 이제 검토를 합니다. 검토하고 이제 요건에 적합했다. 그럼 이제 등록증을 내주게 되는 등록 통지를 해주는데, 자, 요거는 그러면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예,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